3년상을 치르던 밤이었습니다. 위패 앞에 술을 올리던 연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루 아래를 지나는 사내의 왼손 새끼손가락 첫 마디가 없었습니다. 홀레날 족두리를 받쳐주던 손, 비 오는 밤 방문을 닫아주던 손, 떠내려간 줄로만 알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오늘부터 창고 심부름을 맡게 된 강무라고 합니다. 장례까지 치른 남편이 다른 이름으로 제 집 문턱을 밟고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도 이상했지만 왜 제 이름을 숨기고 있는지가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의 죽음 위에 덮인 거짓 장부 한 건으로 인해 슬픔을 삼키던 과부에서 진실을 꺼내는 증인이 된 연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물이 모든 걸 삼켜버린 밤. 연서가 시집 온 첫 해여름은 비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낮에는 하늘이 솜처럼 축축했고 밤이면 강물 소리가 담장 안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남편 윤겸은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내였습니다. 큰집 살림을 도맡은 민태수 밑에서 강가 창고 장부를 거들었고 비가 오면 제일 먼저 나가 둑을 살폈습니다. 사촌형 아래에서 일하는 처지였지만 숫자를 맞추는 솜씨가 좋아 강가 사람들은 종종 민태수보다 윤겸을 더 믿었습니다. 연서는 그런 남편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물가를 드나드는 사람은 늘 얼굴이 먼저 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지 말아요. 둑이 무너지면 장정들이 맞겠지요. 윤겸은 늘 같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장정들도 숫자를 알아야 움직이지. 썩은 나무를 새 나무라 적어 놓으면 둑은 숫자대로 안 버텨. 연서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미 장부 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홍수가 난 날은 장맛비가 잠시 그쳤던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숨 돌리던 때, 그래서 더 방심하기 쉬운 때였습니다. 최창석이 젖은 도포 차림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방 밑자락이 갈라졌고 창고 아래 사면이 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태수는 그 자리에 없었고 윤겸은 장부 꾸러미를 묶어 들고 곧바로 나가려 했습니다. 연서가 윤겸을 붙들었습니다. 오늘만은 가지 말아요. 윤겸은 잠시 연서를 보았습니다. 젖은 저녁빛이 그녀의 얼굴 한쪽에만 걸려 있었습니다. 다녀오면 이야기해 줄 것이 있소. 장부가 정리되면 이제 나도 이 집에서 손을 떼려 하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연서는 몰랐습니다. 그 밤 강은 제 둑을 잊어버린 짐승처럼 들끓었습니다. 먼저 둑이 나갔고 창고 아래 사면이 허물어졌고 사람들이 횃불을 흔들 때는 이미 물이 장정들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윤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하류 모래톱에서 시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물에 오래 부은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고 허리에는 윤겸이 늘 차고 다니던 폐물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최창석은 모두가 보게 그 주머니를 펼쳐 보였습니다. 안에는 윤겸의 이름이 먹으로 적힌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씨 대부인은 정신을 잃었고 민태수는 썩은 내를 오래 둘 수 없다며 장례를 서둘렀습니다. 연서는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했지만 최창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물에 오래 떠밀린 시신입니다. 새댁 눈에 오래 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게 윤겸은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틈조차 없을 만큼 빨리 말입니다. 2장 살아남는 법. 3년은 길었지만 죽은 사람의 집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짧았습니다. 첫 해는 곡소리로 지나갔고 둘째 해는 소문으로 지나갔고 셋째 해는 계산으로 지나갔습니다. 민태수는 슬픈 얼굴을 오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반년은 사촌 아우를 잃은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 뒤로는 집안 장부와 강가 논문서를 제 손으로 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이 맡던 창고 장부도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 들어갔고 최창석은 대놓고 민태수만 바라보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민태수가 처음부터 탐욕만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수 전해에 아버지가 남긴 관아 세금 체납이 석 달째 밀려 있었고 아내가 산후에 몸을 추스르지 못해 약값이 겹쳐나가던 때였습니다. 처음 물목을 손댄 것은 집안이 기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손댄 장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매울수록 빈자리가 커지고 커진 빈자리를 막으려면 더 큰 거짓이 필요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조씨 대부인은 아들을 잃은 뒤 안채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숟가락을 손에 쥐고도 한참 창밖만 보는 때가 많았습니다. 연서는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상복과 침묵을 함께 입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집에는 월이라는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눈치가 밝고 입이 무거웠습니다. 월이는 연서의 뒤를 조용히 따르며 남들이 흘린 말들을 적당한 때에만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월이가 장독대 뒤에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 제삿날 지나면 바깥론의 명의가 달라질 수도 있대요. 민나리 쪽에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연서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그대로 멈췄습니다. 명의가 달라진다고? 도련님이 후사 없이 가셨으니 큰 집 쪽으로 한데 묶어야 한다는 말이 오갔다고 했어요. 새댁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자는 말도 있었다네요. 돌려보낸다는 말은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이 넉넉하지 않은 과부는 한 번 돌아가면 다시는 제 몫을 찾지 못합니다. 연서는 겉으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이는 순간 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3년 동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태수가 연서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3년상이 다 되어가지 않소. 이 집도 슬픔만 붙들고 살 수는 없는 법이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산사에 들어가 조용히 사는 길도 있지. 어느 쪽이든 내가 체면껏 도울 생각이요. 체면이라는 말이 붙는 도움은 대개 받는 사람 몫이 적습니다. 연서는 시선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 몫을 다 마치기 전에는 제 길을 말할 수 없습니다. 민태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벌써 3년 전에 떠났소. 산 사람이 너무 오래 붙들려 있으면 같이 가라앉는 법이지. 연서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기를 가장 빨리 밀어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3장 강무라는 이름의 사내 윤겸의 3년상을 앞둔 밤이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가 축축했고 마당의 모래조차 눅눅한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민태수는 제사상을 크게 차리게 했습니다. 사촌아우를 얼마나 아꼈는지 세상에 보이려는 사람처럼 술도 좋은 것으로 내오게 하고 강가에서 막 올라온 생선도 올리게 했습니다. 최창석은 새로 들어온 품팔이꾼 둘을 데리고 사랑채와 창고를 오갔습니다. 연서는 그중 한 사내를 처음에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물동이를 들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낯선 발은 마루 끝에서 머뭇거리고 익숙한 발은 걸레 짠물이 마르지 않은 자리쯤은 저절로 피해갑니다. 그 사내는 안채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수를 올릴 시간이 되어 연서가 잔을 들었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등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 사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왼손에 등불, 오른손에 술독을 든 채 고개를 낮추고 마루 그림자 아래를 스쳐갔습니다.
연서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 첫 마디가 없었습니다. 윤겸이 10살 무렵 대패날에 다쳐 잃은 손가락이었습니다. 젖은 빨래를 걷어줄 때도 밤에 등잔 심지를 고를 때도 그 손은 늘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서의 제삿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술이 가장자리로 조금 넘쳤습니다. 그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불이 얼굴 절반만 비췄습니다. 피골이 상했고 눈매도 깊어졌지만 죽은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오래 버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서를 올려다보지도 않은 채 그는 말했습니다. 소인은 오늘부터 창고 심부름을 맡게 된 강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연서는 등불을 든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불 그림자가 마루 아래에서 한번 길게 흔들렸습니다. 입은 남처럼 말했지만 손은 아직 아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사장, 윤겸. 그날 밤 연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바람이 드나들 때마다 방금 본 손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무렵 연서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제사 뒤처리를 거들겠다는 핑계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물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밤새 일했으니 마시고 하세요. 강무라는 사내는 두 손을 내밀어 받으면서도 연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윤겸은 거짓말을 할 때 늘 사람 눈을 피했습니다. 그 버릇까지 같았습니다. 연서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본래 어디 사람인가요? 남쪽 물가에서 오래 품을 팔았습니다. 어느 강가인지 물어도 되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 말씀드려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연서는 그가 물사발을 드는 손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손등의 옅은 흉터, 잘린 새끼손가락, 손목 안쪽에 가는 선, 그 모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연서는 머리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새로 들어온 그 사내가 어디서 자는지 알아와. 월이는 눈을 크게 떴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문 뒤 월이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사랑채 뒤 헛간에서 잔다고 해요. 최창석 영감이 강가 창고 심부름에 붙여둔다네요. 늦은 밤 연서는 헛간 뒤로 갔습니다. 사내는 발목을 씻고 있었습니다. 윤겸, 사내의 어깨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짧은 멈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잘못 부르셨습니다. 소인은 강무입니다. 연서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뀐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눈이 오래 굶고 오래 견딘 뒤 더 깊어진 눈이었습니다. 혼례날 내가 족두리를 벗다 머리끈이 풀렸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사내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피하려 했지만 기억은 몸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매듭은 급히 당기면 더 꼬입니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남아있던 말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그제야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옛 이름을 부르면 나는 정말 다시 죽습니다. 5장 이름을 숨기는 이유. 연서는 헛간 벽을 짚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것은 몸이 아니라 그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살아 있었는데 왜 한 번도 소식이 없었어요. 윤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둑이 나가기 전부터 장부가 이상했소. 둑 보수에 들어간 나무수와 실어온 나무수가 맞지 않았소. 새 나무라 적힌 것이 손으로 만지면 속이 비어 있었고 진흙민 말뚝도 반쯤 썩어 있었소. 민태수와 최창석이 물목을 바꿔 적었소. 관아 장부에는 100개라 적고 실제론 50개만 박았지. 그걸 당신이 알아서 말하려 했소. 그날 장부 꾸러미를 묶어 나간 것은
그 때문이요. 창고 뒤 작은 사당 밑에 장부 일부와 인장 반쪽을 숨겼소. 근데 최창석이 내 뒤를 밟고 있었소. 말다툼이 났고 그 와중에 물이 한 번 더 밀려왔소. 윤겸은 뺨을 강하게 맞고 진흙 비탈을 굴렀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하류로 떠밀린 뒤였습니다. 장부는 흩어졌고 몸은 부러진 나무에 걸려 간신히 멈췄습니다. 하류 목재장을 돌던 뗏목꾼들이 건져 올렸지만 신분 없는 사내를 공짜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다리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염전과 목재장 사이를 떠돌며 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처음 반년은 걷지도 못했소. 그 뒤 길을 알아봤는데 내 이름으로는 이미 다른 말이 퍼져 있었소. 둑보수쌀을 빼돌리고 달아난 뒤 홍수에 휩쓸려 죽었다는 말이었소. 연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태수가 그렇게 장부를 정리했겠지. 그래야 홍수의 책임도 빠진 물목도 죽은 사람 하나에게 얹을 수 있으니까. 내가 곧장 돌아오면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요. 살아 돌아온 것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물목을 훔친 죄인으로 묶였을 거요. 연서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돌아올 방도가 없었고 그 다음엔 돌아와도 당신을 더 위험하게 할까 두려웠소. 그리고 나중엔 무엇이요. 3년이나 지난 뒤에 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당신 삶을 더 망가뜨릴까 겁이 났소. 연서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망가뜨릴 삶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없는 3년 동안 나는 이미 죽은 사람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6장 시어머니의 눈과 종이 귀. 다음 날 아침 조씨 대부인은 연서를 먼저 찾았습니다. 어젯밤 헛간 쪽에 다녀왔지. 연서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조씨 대부인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온 작은 나무 상자를 연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어린 남자아이의 버선 조각과 낡은 붕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붕대 끝에는 검게 마른 오래된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겸이 10살 때 손가락을 자르고 감았던 붕대다. 조씨 대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 치르던 날 나는 시신의 손을 보지 못했다. 민태수도 최창석도 너무 빨리 덮으려 했지. 그런데 발인을 앞두고 옷자락이 한 번 들리는 걸 봤다. 그녀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연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조씨 대부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잠을 못 잤다. 근데 입을 여는 순간 이 집에 남은 사람도 무사하지 못하겠다는 눈을 봤다. 최창석의 눈이었다. 연서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억지로 꺼내면 이 사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조씨 대부인은 상자 밑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녹이 슬어 빛도 없는 오래된 창고 열쇠였습니다. 강가 작은 사당 뒤 문짝 열쇠다. 윤겸이 어릴 적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늘 거길 들락거렸지. 그곳에 아직 남은 것이 있을 게다. 내가 직접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구나. 연서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게보다 차가움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내가 3년을 다 말아먹었다. 하지만 이번엔 안 맞겠다. 그날 오후 월이가 부엌 뒤에서 연서를 불러 세웠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새댁 조심하셔야 해요. 아까 최창석 영감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연서는 발을 멈췄습니다. 뭐라 하던가요? 새댁이 요즘 어디를 다니는지 말하면 나중에 제 몸값을 올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어요. 종이 주인을 잘못 고르면 종도 같이 팔려간다고. 연서는 월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겁이 없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려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왜 말해줬어요? 월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새댁이 이 집에서 밀려나면 저도 다음이에요. 과부 시중 들던 종려는 어디서도 죗값 못 받아요. 새댁이 버텨야 저도 버텨요. 그 말은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계산이었고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7장 군노인이 본 것. 증거를 찾으려면 먼저 그날 밤을 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윤겸은 군노인이라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하류나루를 지키던 늙은 뱃사공이었습니다. 홍수가 난 뒤로는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연서는 월이와 함께 장에 나가는 척하고 군노인의 움막을 찾았습니다. 강가 갈대밭 뒤 낮은 흙집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축축한 흙냄새와 약 다리는 냄새가 함께 났습니다. 군노인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서가 윤겸 이름을 꺼내자 입가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을 왜 들고 왔소? 정말 죽었는지 묻고자 왔습니다. 군노인은 방 안쪽을 살피더니 월이에게 문을 닫으라 손짓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상류에서 끊어진 배를 찾으러 나갔다. 모래톱 안쪽에 사람 둘이 있었다. 하나는 물에 널브러진 채 정신이 없었고 하나는 서서 옷을 뒤지고 있었지. 서 있던 건 최창석이었다. 그놈이 물에 떠밀려 온 시신 허리에서 주머니를 빼더라. 그리고 조금 떨어진 다른 사람 쪽으로 갔다. 정신 잃은 사내 허리에 뭔가를 매달고 내 쪽을 돌아봤다. 군노인은 기침을 오래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노를 멈췄다. 보았다는 걸 들키면 나도 강에 들어갈 눈이었다. 며칠 뒤 최창석이 왔다. 내 막내 아들의 군포 빚을 없애 주겠다더라. 홍수밤에는 나루를 닫고 집에만 있었다고 말하라 했었지. 연서는 오래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윤겸이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지는 보셨나요? 가슴에 뭘 품고 있었던 것 같다. 허리춤에 작은 쇠고리 같은 게 매달려 있었는데 나중에 떠오른 시신에는 없었다. 그것은 인장의 반쪽일 수도 있었습니다. 홍수와 죽음 사이에 사람 손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8장 도둑으로 몰린 윤겸.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습니다. 연서는 바로 사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군노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고 먼저 움직이면 민태수에게 빌미를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닷새 동안 연서는 두 가지를 저울질했습니다. 관아에 직접 가서 홍수 물목의 재조사를 청하는 길과 사당 및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한꺼번에 내놓는 길이었습니다. 관아를 먼저 찾으면 공정할 수 있지만 민태수가 관아 아전들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증거 없이 과부 하나가 호소해봤자 헛소문으로 묻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사당이 먼저였습니다. 증거가 손에 있어야 입이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연서가 마음을 정하기도 전에 민태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연서와 조씨대 부인의 얼굴이 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연서가 더는 밀려나는 사람의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랑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물목이 자꾸 비니 품팔이꾼들 방도 뒤져봐야겠소. 최창석이 곧장 움직였습니다. 강무가 자는 헛간이 뒤집혔고 낡은 보퉁이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안에는 윤겸이 어릴 적 쓰던 작은 먹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서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먹통은 증거가 아니라 기억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3년 만에 제 집 문턱까지 왔을 때 끝내버리지 못한 마음 한 조각 말입니다. 최창석이 다그쳤습니다. 이놈아, 윤겸의 물건을 훔쳐 팔아먹으려 들었느냐? 민태수가 더 낮은 목소리로 보탰습니다. 아니면 죽은 사람 흉내라도
내보려는 거냐? 윤겸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류 장터에서 헐값에 산 것입니다. 민태수는 빠르게 칼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아니라 혀를 말입니다. 저놈을 사랑채 광에 묶어 두어라. 관아에 넘기기 전까지 입을 열게 해야겠다. 연서는 손끝을 꽉 말아 쥐었습니다. 지금 나서면 끝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소리치는 순간 윤겸은 사기꾼이 되거나 도둑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윤겸이 묶인 뒤 민태수가 연서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과부가 있는 집에는 이상한 것들이 자꾸 꼬이는 법이요. 연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을 되찾는 일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같은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9장 증인이 되기로 한 밤, 연서는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월이가 먼저 사랑채 뒤를 살폈습니다. 최창석은 술에 취해 행랑채에 쓰러져 있었고 민태수는 관아에 보낼 핑계거리를 정리하느라 사랑채에 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 조씨 대부인이 직접 광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젖은 볏짚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겸의 입가가 터져 있었고 팔에 밧줄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씨 대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었습니다. 이번엔 안 늦겠다. 강가 작은 사당으로 가요. 당신이 숨겼다는 것이 아직 남아 있다면 오늘 꺼내야 해요. 월이가 작은 보퉁이를 내밀었습니다. 기름 먹인 심지와 짧은 칼, 그리고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안채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강 쪽으로 갈수록 젖은 흙내가 짙어졌습니다. 한 번 많은 것을 삼킨 자리는 그 뒤로도 오래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작은 사당은 강가 버드나무 뒤 낮게 숨어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썩어 있었고 지붕 기와도 여러 장 빠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축축한 흙냄새와 오래 묵은 향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쓰러진 제기 몇 개와 무너진 제단 아래 납작한 돌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요. 연서와 월이가 돌판 모서리를 들었습니다. 조씨 대부인도 말없이 손을 보탰습니다. 돌판이 비스듬히 들리자 짧은 대나무통 하나와 진흙에 절어 검게 굳은 보자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겉은 젖어 있었지만 끝은 밀랍으로 단단히 막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라진 이름이 이런 조그만 통 하나 속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당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최창석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다. 민태수의 목소리도 겹쳤습니다. 죽은 놈이 귀신이 아니라면 결국 제 자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지. 들킨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강물을 미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장 드러난 진실. 사당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창석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고 민태수는 젖은 도포자락을 걷어든 채 안을 훑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강무라는 이름이 너무 점잖다 했더니 민태수의 시선이 윤겸에게 박혔습니다. 3년이나 지나 돌아왔다니 쌀을 훔쳐 달아난 뒤 이제와 사기라도 치려는 걸로 봐야 하나. 윤겸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내 이름으로 빼돌린 쌀과 나무 물목 전부 내가 한 짓이지 않느냐. 최창석이 대나무통을 뺏으려 했습니다. 월이가 먼저 등불을 걷어찼습니다. 어둠이 사당 안을 덮쳤습니다. 연서는 대나무통을 품에 안았습니다. 최창석의 손이 그녀의 소매를 잡았고 조씨 대부인이 그 손등을 후려쳤습니다. 이번에도 내 아들을 죽일 셈이냐. 사당 안이 엉키는 사이 윤겸이 최창석과 몸싸움을 벌였고 민태수는 바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둑놈이다. 죽은 사람 이름을 사칭한 놈이 창고 증서를 훔치려 든다.
연서는 사당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월이가 연서를 밀듯 등을 떠받쳤습니다. 새댁은 뛰세요. 통만 살리면 돼요. 강가에는 물 한 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연서와 윤겸은 사당 뒤 비탈을 따라 달렸습니다. 윤겸이 짧게 말했습니다. 대나무 통은 젖어도 괜찮소. 문제는 인장 반쪽이요. 보자기 안에 그것까지 있어야 증거가 돼요. 최창석이 뒤에서 윤겸의 어깨를 들이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비탈 아래로 굴렀고 진흙이 크게 튀었습니다. 윤겸이 가까스로 버드나무 뿌리를 붙잡았고 최창석은 허벅지까지 물에 빠진 채 버둥거렸습니다. 민태수가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통만 가져오면 된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보다 통을 먼저 찾는 입, 3년 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연서는 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진흙에 무릎을 박고 보자기 속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노쇠 조각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관과 목재 물목에 찍는 인장의 반쪽이었습니다. 민태수의 얼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강 건너 나루 쪽에서 횃불이 움직였습니다. 군호인이었습니다. 낮에 연서를 보낸 뒤 마음이 뒤집혔는지 나루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강가 사당을 왜 뒤지는 게냐. 증인은 많을수록 거짓말은 힘을 잃는 법이지요. 연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누가 훔쳤는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11장 물보다 무서운 것.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제삿날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진한 아침이었습니다. 민태수는 먼저 관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죽은 사촌아우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내가 나타났고 집안 문서까지 훔치려 한다고 알렸습니다. 먼저 죄를 씌우면 나중에 진실은 늘 변명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씨 대부인이 직접 대청에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신은 내 아들이 아니었다. 집안 아랫사람들 얼굴이 한꺼번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옷자락이 들렸을 때 봤다. 새끼 손가락이 온전하더구나. 내 아들은 10살 때 첫마디를 잃었다. 그 시신은 내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알고도 입을 다물었다. 겁이 나서 그랬다. 대청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연서는 대청 앞으로 나가 대나무 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밀랍을 깨고 기름종이를 풀자 장부 낱장과 노쇠 인장 반쪽, 그리고 윤겸의 손으로 적힌 메모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연서는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개미년 6월 둑보수목 100주라 적었으나 시립은 50주뿐이다. 30주는 북쪽 비념창으로 돌려졌고 쌀 10섬과 은전은 따로 빠졌다. 내게 일이 생기면 강가 작은 사당 밑을 보라. 민태수가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참 부지런히도 글을 남겼군. 조씨 대부인이 곧장 받았습니다. 그럼 저 손가락도 꾸민 것이더냐.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 손을 못 알아볼 줄 아느냐. 바깥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호인이 문턱을 짚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누렇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막내 아들 군포 빚을 지웠다는 문서요. 최창석이 준 거요. 홍수가 나던 밤 나루를 닫고 집에만 있었다고 말하라 해서 받았소. 근데 나는 봤소. 그 밤 모래톱에서 최창석이 떠내려온 시신 허리에서 주머니를 빼는 걸 봤소. 그리고 물에 정신 잃고 누운 다른 사내 허리엔 새 주머니를 매달았소. 민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늙은이가 헛것을 본 거다. 군호인은 민태수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헛것이면 좋았겠지. 근데 그날 물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 손이었다. 대청 아래에 있던 몇몇 하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장맛비 뒤에도 북쪽 염창 근처로 나무가 드나들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연서는 노스의 인장 반쪽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남은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민태수 당신 손에 있지 않습니까? 민태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조씨 대부인이 일어섰습니다. 제사상 위에 놓여 있던 윤겸의 위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이 나무패를 세웠다. 그런데 진짜 죽은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집안의 양심이었구나. 관아아전들이 도착했을 때 연서는 대나무통과 장분하장과 인장 반쪽 그리고 군호인의 종이를 모두 내놓았습니다. 아전 하나가 북쪽 염창부터 다시 뒤지자고 하자 민태수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굳었습니다. 12장 썩고 있던 것. 북쪽 염창은 강가에서 조금 비켜난 낮은 땅에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비어 있다며 사람들 발길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숨기기 쉬웠습니다. 아전들과 머슴들 그리고 연서와 윤겸까지 함께 갔습니다. 조씨 대부인도 따라 나섰습니다. 염창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 닫힌 듯 했지만 아래 흙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꾸준히 드나든 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빗장을 부수자 안에서 눅눅한 나무 냄새와 곡식 냄새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새나무가 섞여 있었습니다. 둑보수에 들어갔어야 할 기둥목들, 관가에 올려야 할 물목표가 떼어진 자국, 쌀자루 안쪽에 숨겨놓은 은전꾸러미까지 하나씩 나왔습니다. 아전 하나가 나무 끝을 뒤집어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여기 찍힌 자국 좀 보시오. 나무 한쪽 끝에 관가 목재 인장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윤겸의 노스 인장 반쪽을 갖다 대자 갈린 자국과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최창석이 그대로 주저앉았고 민태수는 숨긴 것이 들킨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창석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몇 자루만 빼돌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집안 빚을 잠깐 메우고 다시 채워 넣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 손댄 장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던 밤엔 무슨 일을 했느냐? 도련님이 장부를 들고 나가길래 뒤쫓았습니다. 사당 밑에 뭘 숨기는 것도 봤습니다. 말다툼이 났고 비탈에서 같이 넘어졌습니다. 도련님은 물에 휩쓸렸고 그 자리에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류 모래톱에 떠오른 시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망가져 누군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겸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그 시신에 얹었느냐? 예. 민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집을 살리려 했다. 세금이 밀리고 둑이 무너지면 이 집안 전체가 가라앉는 판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설득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남긴 체납을 막으려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약값이 겹쳐 나가던 때였으니 절박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 이름에 죄를 씌우고 살아 돌아온 사람을 또 묻으려 한 것은 살림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윤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엔 집을 핑계 삼았겠지. 근데 나중엔 내 몫의 논까지 네 이름으로 돌렸어. 그건 무슨 핑계로 하려 했느냐? 민태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전들이 민태수와 최창석 손목에 줄을 걸었습니다. 민태수는 끝까지 윤겸만 노려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으면 죽은 사람처럼 묻혀 있을 것이지. 윤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말했습니다. 그러려고 돌아온 게 아니다. 내 이름을 묻은 자리를 직접 보러 왔다. 13장 이미 지나버린 3년.
민태수와 최창석이 끌려간 뒤에도 집안은 바로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큰 거짓이 거친 자리는 안도보다 공허가 먼저 들어차기 때문입니다. 대청 한가운데에는 아직 윤겸의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살아있는 윤겸이 서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조씨 대부인은 위패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내 두려움이 세운 것이다.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입 다물며 만든 나무패였다. 조씨 대부인은 위패를 바로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별당 작은 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3년의 죽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연서는 그날 밤 상복 소매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다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겸이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그 3년이 헛것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서가 견딘 겨울과 모욕과 침묵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윤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턱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 당신이 제사잔을 드는 걸 봤소. 그 자리에서 이름을 부를 뻔했소. 하지만 그러면 당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소. 연서는 가만히 듣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처럼 서 있으려 했어요. 증거부터 찾고 싶었소. 내가 살아있다는 말만 먼저 꺼내면 또 미친 사람 소리 듣게 할까 두려웠소. 연서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는 알아요. 근데 알아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미안하오. 용서는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3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던 시간을 우리 둘 다 다시 치러야 해요. 며칠 뒤 셋은 강가로 나갔습니다. 작은 상을 하나 차렸습니다. 술 한 잔, 마른 생선 2토막과 흰밥 한 그릇, 그리고 이름 적지 않은 위패 하나. 조씨 대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대신 묻힌 그 사람에게 이제라도 절해야 한다. 그 몸이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돌아올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름도 고향도 누굴 남기고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윤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은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연서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겸이 살아 돌아온 뒤에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그제야 나왔습니다. 14장 돌아온 사람. 관아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태수는 물목을 속이고 재물을 돌린 죄로 끌려갔고 최창석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결국 관아에서 죽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윤겸의 이름은 장부 위에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죽은 자 칸에서 지워지고 다시 산 사람 이름 아래 적히는 데에는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예전대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씨 대부인이 물었습니다. 내 것을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돌려받을 것은 이름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는 강가창고부터 손봤습니다. 문을 닫고 둘만 장부를 맞추는 법을 버리고 들어오는 나무와 쌀을 그날 마당에서 함께 세게 했습니다. 월이가 숫자를 받아 적었고 연서가 한 번 더 대조했습니다. 연서는 더 이상 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옅은 회색 치마와 담백한 저고리로 바꾸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안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죽은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증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윤겸은 창고문을 닫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문을 너무 단단히 닫아두면 안에서 먼저 썩는다는 걸 이제 알았소. 연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3년 전에 했으면 우리 둘 다 이렇게 오래 돌진 않았겠지요. 그해 여름
강이 다시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둑보수 나무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세었고 빠진 물목은 그날 안에 확인했습니다. 월이는 가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이 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비가 아니네요. 입 다문 사람 눈치가 더 무서웠지요. 조씨 대부인은 어느 날 연서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내가 과부로 늙는 걸 보고만 있었다. 그 빚은 다 못 갚을 게다. 그래도 살아있는 날까지는 다시는 내 이름을 남의 입에 맡기지 않겠다. 초가을 어느 날 윤겸이 오래 비워두었던 자기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연서는 문턱에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이 아직도 낯섭니까? 낯설죠. 근데 예전 방이라서 낯선 게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방이 되려 해서 낯선 거예요. 그럼 천천히 다시 드리겠소. 예전으로 돌리진 않겠소. 새로 드리겠소. 연서는 그제야 문턱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3년을 지나 여기까지 온 사람의 걸음으로 말입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 강가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의 말이 남았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끝내 죽은 사람 이름을 다시 살려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윤겸이 돌아왔다는 말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보다 어려운 일은 묻힌 이름을 꺼내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말했습니다. 홍수에 죽은 줄 알았던 사내가 3년 뒤 다른 이름으로 제 집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죽은 사람이 돌아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사람 하나를 떠내려 보낸 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 위에 죄를 덮고 재산과 장부와 자리까지 함께 묻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살아 돌아온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상복을 입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죽은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로 한 연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는 이름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물이 지우지 못한 이름이, 사람의 손으로 다시 적힌 이름이. 그 뒤로 강가 사람들은 누군가 너무 빨리 죽은 사람으로 정리될 때마다 장부를 한 번 더 보고 손가락 하나라도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홍수보다 더 빨리 사람을 삼키는 것은 물살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계산일 수 있다는 뜻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야담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엔 더 깊고 더 기묘한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깨우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